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혁입니다. 사실 제가 물리나 과학 이야기를 하러 다니는 일은 많은데 이처럼 그 미술관에 와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저한테는. 근데 그 워낙 미술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즐겁고요. 다음에 와서 물론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미술을 즐기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미술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걸 나누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여기 요청이 왔을 때 망설임 없이 바로 하겠다고 했고요. 덕분에 이 작품을 여러 번 볼 수 있게 돼서 또 그런 좋은 점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작품에 대해서 저는 이한챙이란 작가가 어떤 질문을 저희한테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질문이 무엇일지 찾아보는 이제 그런 루트를 따라서 제 오늘 강연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질문은 뭐 모든 분야에서 던지는 거지만 과학이 특히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런데 그 앨런 라이트만이라는 그 원래는 이론 물리학자인데요. 나중에 작가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국내에 번역된 거는 아인슈타인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써서 유명해졌던 그러니까 물리학자이자 작가인 그분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과학은 답이 있는 질문을 다루고 예술은 질문을 위한 질문을 다룬다. 똑같이 질문을 하는 건 맞는데요.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죠. 질문을 풀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과학자들은 언제나 답을 염두에 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못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답을 하는 것보다 질문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즉, 그 질문이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면 100년씩 문제가 안 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학의 역사를 보면 질문을 제대로 했을 때 답이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질문 자체를 위한 질문이 뭘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질문은 그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또는 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냥 그걸 던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질문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예술이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아마 오늘 이 이한챙의 작품에서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아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 다 보셨나요? 다 보셨죠? 끝나고 보세요.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그 전시를 보고서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전시는 크게 이 사절이라 그래서 사절의 그 트리올로지죠. 세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라이프 애프터 밥, 이제 그것이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우선 사절 시리즈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가서 보신 분은 다 아시겠죠. 이게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특이한 것은 요즘엔 특이한 것도 아닐 수 있는데요. 이게 게임 프로그램 엔진을 이용해서 이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초기 조건을 다르게 주면은 그 이후의 진행은 다르게 바뀌게 되는데, 뭐 잘 알려진 뭐 물리학의 그 카오스 이론, 뭐 복잡계에 나오는 여러 이론들에 의하면은 초기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이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보러 갈 때마다 아마 매번 다른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도 이 이한챙의 전공이 인지과학하고 예술을 이제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그 조지 루카스 그 특수 효과 만드는 그 팀에서 일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나름 되게 뭐 아름답다면 아름답고 또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봐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일단 근데 이거 뭔지 모르고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저는 예를 들어 이제 게임 같은 걸 되게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프로 게이머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그 당시에 전설적인 게임들을 지금도 봅니다. 다시 봐요. 보면서 임요한이 했던 어떤 중요한 게임 같은 건 지금 그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보고 또 보는 그런 작품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치 그런 거랄까? 그러니까 앉아서 보고 있으면은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게임인데 그거를 보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매 작품마다 사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명확하진 않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사절이 누굴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우리 인류가 나오고 그다음에 설정은 그 당시에 인류는 어떤 그 자기 의식이랄까 이런 게 없었다고 전제를 해요. 그러니까 동물과 비슷했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그래서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는 않지만 이 작품에서는 주술사가 사람들에게 행동 지침을 주는데 그 사람이 주는 행동 지침은 조상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러니까 죽은 조상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주장했겠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 움직인다는 건데요. 진짜 이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자아의식을 갖지 않고 그중에 아마 주술사가 여기서는 사절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조상이란 거는 사실 서양에서는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저희 동아시아에서는 조상이 바로 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이에요, 신. 그래서 죽으면 신이 되죠. 우리 부모가 죽으면 신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저희가 제사를 지내서 그 조상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종교랄까? 그리고 따라서 그 신은 바로 이 자연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실 주술사를 통해서 인간은 자연과 같이 연결이 돼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의 재밌는 점은 이제 언젠가 여기서 중간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생기잖아요. 이제 한 소녀죠. 한 소녀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설정이 들어있죠. 근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언제나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 게임의 목적은 소녀가 깨달음을 얻는 거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은 화산에서 튀어나온 돌멩이가 머리를 맞으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설정은 우연히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 깨달음의 내용은 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의식이 생겼다는 뜻이죠. 사실 이거는 그 아마도 이안 챙도 인지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과학, 뇌과학, 고고학에서 나오는 인지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전히 한 3만에서 5만 년 전의 인류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전이에요. 구석기 시대 말 인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간이. 그 혁명의 본질은 자신을 외부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상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 뭐 남아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을 거고요. 근데 그런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이후에 다르게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인간은 혈연관계 중심에 1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부족국가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거는 침팬지도 그래요. 수많은 사회성 동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신의 혈연을 뛰어넘는 혈연이 아닌 사람들과 모여서 1,000, 2,000, 만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사회를 이루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쉬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곧 생겨나는 것이 신석기 시대인데 신석기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제가 돌이켜 보면은 그 옛날 배울 때죠. 학창 시절에 아니 어차피 석기 시대인데 그 땅에 떨어진 돌 주워서 쓰는 거랑 다음에 돌을 다듬어 쓰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근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구석기는 그냥 땅에 있는 거 주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침팬지도 합니다. 침팬지도 나뭇가지 가지고 뭐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신석기 시대가 오려면은 내가 이 자연에 변화를 줘서 나한테 필요한 방식으로 이 자연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첫 번째 나는 자연과 분리가 돼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라 지금은 이게 무슨 저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인류는 자신과 이 자연을 분리시키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조금 감을 잡으시려면은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어릴 때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울면, 자기가 아프면 이 세상이 전부 다 아픈 줄 알아요. 자기가 배고프면 다 배고픈 줄 알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죠. 자기는 아픈데 엄마는 웃고 있거나.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가 아픈 게 딴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고 나만 아픈 거구나. 그러니까 자신이란 자아라는 개념이 생겨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생겨나는 거를 보여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지혁명을 이렇게 아마도 표현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완벽을 위해 분기하다. 선사시대가 나오더니만 갑자기 인류가 다 없어졌어요. 인류가 멸종을 하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만 남은 시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살던 시대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린 건데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장면은 벌써 여기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죽었고요. 이제 인간이 죽은 대신 인공지능이 남았죠. 사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 인간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겠죠. 마치 우리 인간이 주술사를 통해서 조상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인간은 다 없어졌고 인공지능만 남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자신을 만든 창조자를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을 다시 만들어요. 물론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간은 인공지능이 만든 인간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저 인간과 이제 인공지능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화를 하기가 힘드니까 중간에 매개물을, 여기서는 아마 이게 사절일 겁니다. 매개물로 저 시바견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시바견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바견이 죽은 인간을 데이터로 재생된 인간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자신의 창조주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이런 작업은 우리가 우리의 기원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이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요. 과학을 연구해서 최초의 생명체를 찾을 수도 있죠. 이런 노력을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다시 또 한번 사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제목이 재밌죠. 완벽을 위해 분기하다. 끊임없이 저 시바견은 자신을 업데이트해 가는데요. 이 업데이트하는 저 단어가 분기가 이제 포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그 이공계 출신 분들은 알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가 하는 모든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돼요. 보통 인간은 할 수 없을 정도의 반복을 시키죠. 그러니까 더하기 같은 거 할 때 컴퓨터, 적분 같은 거 할 때 컴퓨터는 100만 번, 1000만 번을 그냥 금방 쉽게 합니다. 인간 보고 하라고 못 하겠죠. 근데 무한 반복, 그 무수히 많은 반복을 하면서 끊임없이 컴퓨터는 질문을 하죠. 이제 조건문이라 그러는데요. if statement라 그러는데 반복하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곳까지 왔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답이 노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 돌면서 끊임없이 물어봐요. 지금 i가 100만보다 큰가? 작으면 또 돌죠. 100만 되는 순간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분기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기가 일어났다는 거는 한 루프 작업이 끝났다는 거고 이전과 달라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화를 해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완벽을 위해, 물론 분기가 완벽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하는 작업의 본질이지만 어쨌든 분기를 통해서만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는 그렇게 얻어진 최종적인 상태는 최적 상태일 텐데 최적일 뿐이에요. 사실 최적이 완벽인지는 알 수 없는데 컴퓨터는 그게 완벽이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동물을 내세워서 사절이 되었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지혁명 즈음에서 생겨났던 중요한 것이 나와 주변의 분리라고 그랬는데요. 이 분리를 할 때 아주 괴로웠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누구도 모르죠. 몇만 년 전에 살지 않았으니까. 이 시기에 인간의 어떤 느낌, 경험 이런 것들이 아마도 신화나 전설에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화나 전설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문자화 되는데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들의 어떤 공통적 속성들이 있거든요. 많은 문화권에서 동물과 인간이 분리되기 전에 하나로 같이 있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나라 그 건국 신화에도 곰이 인간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문화권이 그래요. 인간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인간이 되고 서로 뭐 같이 살고 교배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괴로워지죠. 그 함께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을 벗어날 때 괴로워져요. 노동을 해야 되고 뭐 많은 게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동물을 만들어 죽일 수 있죠. 그 전까지는 나나 동물이 같아요. 여러분 다른 인간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동물도 나랑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 원시 문명에서는 동물을 죽일 때 굉장히 존중하면서 죽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죽이는 건 허용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인간이 인지혁명으로 주의와 분리가 되자 이제 동물들을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가축이 되는 거죠. 막 죽여도 괜찮아요.
그 죄책감이 많은 문화권의 신화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이제 스스로를 일몰시키다. 이 작품에서는 사절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사절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면은 적어도 두 개의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국가면 국가,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대표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사절인지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는 인공지능밖에 없는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전을 해서 끝까지 간 거예요. 그쯤 되면은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 인간의 지성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인공지능이 그런 데 갔다면 여전히 인공지능이 뭔가를 아쉬워할 거라고 지금 설정을 한 건데, 이한챙의 생각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맞다면 여전히 인공지능이 불만스러운 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 컴퓨터 속의 세상만 가지고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진짜의 신체를 가졌을 때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걸 아쉬워할 거라는 설정이에요. 이따가 아마 얘기를 하겠지만 좀 명확하진 않아요. 그게 진짜 그걸 이렇게 아쉬워할 건지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여기 벌레의 몸으로 자기의 그 어떤 그 의식을 벌레 몸뚱아리에 집어넣고서 재밌네. 이게 신체의 경험이구나. 여기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탐닉의 결과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파멸로 가는 거죠. 점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육체가 커져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탐닉이 그 가상의 세계에서만 일어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가상의 세계는 무한정 자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공간도 무한히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원한다면은 지구 100만 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냥 100만만 클릭하면 되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리얼 월드에서는, 실제 세상에서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지구만 해도 땅덩어리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 탐닉을 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유한한 자원을 놓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얘네들도 일몰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지만 인간도 아마 이걸 보면 탐닉으로 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설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스토리를 듣고 나면 이제 저 인공지능 가운데 하나인 이제 밥을 보여주는데요. 이 밥이 바로 그 다음 애니메이션의 전조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여기서도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과학의 중요한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의 머릿속은 수많은 분할된 의식들이 있고요. 이 분할된 의식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나라는 생각,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최종적인 결과물이고요. 원래는 여러분 눈으로 들어온 시각, 귀로 들어온 소리, 다음에 입으로 들어온 맛에 대한 감각, 촉각, 이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뇌에 다 딴 데서 다 처리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뇌에서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측 앞쪽의 뇌는 왼손 이 왼쪽을 다 관장하거든요. 이 오른쪽 앞쪽 뇌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이쪽에다 뇌가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왼쪽에 대한 제어권을 잃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왼손을 보여줘도 자기 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뇌가 다 분할돼서 몸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자극들을 따로따로 처리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다 모아서 하나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자아라는 개념이 상당히 참 희한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어온 그 다양한 종류의 감각을 한데 모아서 그게 하나라는 사람이 그걸 인식하는 걸로 느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의식이죠. 그게 아마 언젠가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놀랍게도 들어온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이 이거를 오리로 보면 오리로 보이다가 토끼를 보면 토끼로 보이는데, 토끼와 오리를 동시에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는 순간 다 바뀌어요. 그게 그 순간 탁탁. 그러니까 뇌는 사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야기가 불충분할 때는 거짓말을 넣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 여러분의 눈은 망막에 많은 부분이 비어 있는데 그것을 다 채우죠.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시간에 대해서도 만들고, 공간에 대해서 만들고, 그런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래야지만 자아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자아가 분열되고 정신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밥이 정확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수많은 믿음들의 집합체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믿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 밥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지의 구조를 아마 이한챙은 그 전공자라서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굉장히 인간에 가까운 인공지능이고, 이제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탑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요. 이 밥 이후의 삶에서는 결국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있고, 그 인공지능이 나와 결합을 하여 내가 일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면,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잘 산다는 게 명확히 정의가 되진 않거든요, 쉽게. 어쨌든 여러분이 내일 내가 여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인공지능은 더 좋은 평가를,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학과를 지원하는데, 어느 학과를 갈까?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서 내가 가장 붙을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도대체 인공지능의 말만 들으면 되는데, 그럼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다 결정을 하고 나는 따라간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여러분 요즘에 운전할 때 내비게이터 말 듣고 운전하지 않나요? 이것도 사실 기분 나쁜 일이죠. 왜 내가 결정 안 하죠? 왜냐하면 나보다 내비게이터가 더 잘 결정할 거 아니에요. 더 빠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비게이터의 말만 듣고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죠. 나중에 내비게이터가 그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랑 사랑할지, 헤어져야 될지도 결정해 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분 나쁜 일일까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이제 물론 그 주인공이 막 찰리스가 분열이 막 일어나죠. 내가 사는 것보다 내 머리에 붙어 있는 인공지능이 더 잘 결정을 하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일지도 몰라요. 나중에 먼 미래에 이렇게 내비게이터 같이 굉장히 모든 일에 결정을 잘 내리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것이 제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뇌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이 녀석에게 판단을 맡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기분 나쁜 이유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 그런 완벽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머리에 집어넣었는데 여러분이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문제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이한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지, 내가 결정은 하지만 내가 한 건 다 시원치 않은 결정이라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데, 자유의지는 없는데 인공지능이 해주는 대로 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